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挑衅越线的错误言行，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자, 목을 베어버리겠다.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아니 이게요, 익명 댓글이 아니라요. 한 나라의 정상을 향해서 외교적인 수사로 나온 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된 2027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요. 양안 관계와 함께 중일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 대만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게요. 지난 4월에 중국이 공개를 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훈련을 좀 하면서 대만 독립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이런 문구까지 공개를 하고 또 그리고 중국군은요 대만 총통을 일종의 기생충이다라는 저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할 정도로 양국 간의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도발이 이어지니까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요. 중국 침공에 대비해서 최장 군사 훈련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한광 41호 훈련인데요. 자, 이렇게 훈련에 돌입을 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대영 의원,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이라는 것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게 대만을 향한 경고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이번에 후젠함까지 총 3척의 항공모함을 이제 보유하고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하이난 섬이라는 곳에서 이 푸젠함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서 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푸젠함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열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이 전자기 사출 방식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말스라 그러는데 이걸 사용하는 항공모함을 중국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말스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사출 장치가 없는 이런 함재 전투기들은 자기 엔진의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무장을 많이 못 달겠죠. 근데 이말스는 강력한 전자기적 힘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많이 달아도 이륙하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수준의 항공모함을 중국이 만들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한 명도 우리가 유익하게 봐야 돼요. 이름이요? 네, 그래서 푸젠함인데 우리 한자식으로 하면 복건성, 후젠성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봤지만 사실 이제 대만에서 맞은편에 있는 성이 바로 푸젠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대만을 침공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코앞에 있는 섬이군요. 자, 이렇게 중국과 대만 갈등 저희가 쭉 짚어드렸는데 이게 물론 과거부터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거지만 최 교수님,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심화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대만의 정치 지형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자신감 여기에 더해 이제 미중 간의 이러한 갈등이 심화된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만의 독립 성향이 좀 강해졌고요. 그리고 근데 중국은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전제, 그러한 원칙을 갖고 사실 지금 그 시진핑은 산연임에 성공한 이후로 지금 1953년생이에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러한 산연임 그 임기 내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중국의 수건을 완성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7년. 그래서 아마 양안 문제가 본격화되고 심화되는 그 지점이 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양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한복판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본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카이치 총리가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만이 유사시에 일본은 존립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러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이명찬 박사님, 이게 일본 현역 총리가 그 대만 유사시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게 처음이라고요? 처음이죠. 지금까지 많은 총리들이 계셨지만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논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예를 들면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아소다로 그 부총재라고 하죠. 그분 같은 경우도 직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실제로 뭐 다른 어떤 자리에서는 수도 없이 얘기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이게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평소에 늘 하던 얘기를 그냥 국회에서 네.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성향도 굉장히 나는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굉장히 그 솔직하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얘기하던 것들을 이번에 지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약간 그 고양된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우익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주니까 네.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하자. 한번 해보자. 해보자. 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좀 정치적인 고려도 한 판단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게 궁금해요. 그 발언 중에 네. 보면은 일본이 참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게 조금 낯선 단어인데 이게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이 된다고요. 예. 그게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제일 확실한 거는 일단 그 해협 있죠. 네. 그쪽 해협에 물류들이 다 지나다니는 데잖아요. 그럼 뭐 우리도 지나다니고 일본의 특히 이제 그 석유 생산 들어오는 그 물류 네. 여기 보면은 3가지네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예. 주일미군 주둔지 오키나와 타격, 해상 물류방해, 미국의 참전 3가지가 뜨는데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 그 주일미군 주둔지 오키나와 타격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예. 거기에 미군이 아마 도와주러 간다는 가정하에 그 미군이 이제 참전하게 되니까 중국은 괘씸하다 해서 이제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거의 뭐 정설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요거 전제 조건은 미국이 그게 참전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해상 물류방. 해상 물류 그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그쪽 해협 쪽으로 전부 다 우리가 그 홀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전부 그쪽을 다 통과되거든요. 그렇죠. 그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렇게 대만 해협 부분. 저기는 이제 대만 해협이고 대만하고 필리핀하고 그 사이에 이어지는 그쪽 있죠. 그쪽으로 다 지나오고 물론 저 대만 쪽으로 지나가지만 예. 뭐 그쪽을 지나갈 때 이제 거기에 만약에 중국이 딱 길을 막고 있으면은 예. 아주 난감하죠. 일본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저거를 이제 문제 삼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네, 세 번째가 아까 미국의 참전이 떴었거든요. 네, 미국 어떤 거죠?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헌법 해석 개헌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존립 위기 때는 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건 집단 자위권 행사 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전수방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격받지 않았을 때 무력 행사를 못 하는데 근데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하도록 했던 이유는 미군이 저기 참전했을 경우에 미군을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미국이 미일 안보 조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계속 그건 요구를 해왔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베 전 총리가 그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안보 법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군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한다. 요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존립 위기로 판단할 수 있는 시나리오 3개를 이제 좀 짚어주신 겁니다.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이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좀 중국과 일본의 전면 충돌에 가까운 최악의 사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한번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 다카이치 총리가요. 자, 이 발언을 한 그 다음 날 중국 총영사가 SNS에 다카이치 목을 베어버리겠다. 일종의 뭐 참수 협박까지 했고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이 총영사가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뭐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중국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또 굽히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어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또 다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중국이 여기 반발하면서 이렇게 양측 충돌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어제 또 나왔어요. 중국 외교부가 불장난 발언까지 덧붙였는데 한번 그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挑衅越线的错误言行，
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아니 최 교수님, 그 외교적 수사로 봤을 때요, 그 참수 협박에 불에 타 죽는다 이런 발언까지는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이제 우리가 레토릭이라고 하는 어떤 뭐 정치적 수사로서 뭐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의 이제 한 나라의 외교관이 그 나라의 수반을 공격하거나 또는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예. 이것은 사실 심대한 이제 결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일본은 1972년에 이제 수교 이후로 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지금 양국 간의 좀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번에 또 정점을 찍은 일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뭐냐면 중국 정부가 그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아니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이루어진 일이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일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뭐 알려진 바로는 새벽 2시 56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외교관을 초치한다는 것이 이제 외교관을 불러들여서 항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초치를 소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심대한 사안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소환 초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박사님, 네. 이렇게 심야의 초치 이루어진 겁니다. 뭐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요. 이렇게 이제 새벽에 초치하고 이런 게 경우가 지난번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예. 생각구 제도를 국유화했을 때 어... 그때 중국에서 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때도 새벽 4시에 초치했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새벽 시간에 초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은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유튜버들은 난리가 났죠.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하면은 집단적 여권 행사하겠다는 거는 결국엔 대만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게 참전하겠다. 딱 그 노골적으로 그 얘기거든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내전에 너희들이 왜 개입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을 자르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사실은 먼저 위협한 거 아니냐. 군사력 가지고 우리를 포탄도 날리고 뭐 총도 쏘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러니까 정말 이게 완전히 막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한편 예. 다카이치 사네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니까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하는 총리가 와 멋있다. 그걸 또 그렇게 평가를 그런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약간의 좀 뭐랄까 그 할 소리 다 못하고 뭔가 좀 처지는 듯한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울적함 같은 게 있었다고요. 일반인들이. 예.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다이렉트로 막 강하게 어필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일본을 찾았을 때 그 다카이치 총리가 옆에서 굉장히 폴짝폴짝 뛰면서 지금 저렇게 이렇게 손 막 흔들고 또 이제 엄지척 막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는 저렇게 손으로 감싸기도 하고요. 근데 저런 장면들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저런 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한테는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 마인드가 뭐 그대로 이제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저런 행동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시각은 있어요. 네. 너무 일각의 그 총리가 너무 좀 가볍지 않냐 하는 그런 물론 비판은 분명히 있긴 한데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잘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게 과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자위대까지 언급을 한 게 굉장히 파장을 낳고 있는데 이걸 한번 군사적으로 보면요, 김대영 의원. 그만큼 일단 일본으로서는 힘이 있다 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대만의 유사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의 그 병력과 무기 규모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병력 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상대가 되진 않죠.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은 군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렇죠. 자위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이 밖에 항공자위대 이렇게 육해공군을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다 하면은 한 24만여 명 돼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위기도 계속 커지고 미중 갈등 커지고 하면서 최근에 자위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대만 인근 특히 이제 우리가 앞에 언급됐던 오키나와 주변에 그쪽의 전력들을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오키나와 갔을 때 나하 공항 이제 우리 보통 여행을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나하 공항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기를 경납하는 경납실이나 이런 것들도 강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보완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이제 뭐 각종 미야코 해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 중국의 해군 전력들을 차단할 수 있는 뭐 지대함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기지들도 계속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해병대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비슷한 역할을 맡는 육상자위대 내 부대도 창설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제 집단 자위권, 그 양안 위기 시의 집단 자위권과 관련된 저 발언이 어떻게 보면 자위대는 지금 준비를 하나 두 개씩 해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도 좀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양안 위기 시에 집단 자위권을 생각했을 때 그 일본에 눈여겨볼 만한 무기 같은 건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 중국도 지금 항공모함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도 사실 항공모함을 지금 계속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항공모함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개조를 해서 F-35B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 스텔스 전투기도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지만 이지스 구축함도 계속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거군요. 근데 애초에 일본이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한 목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중국에 대응한다라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에 이 이지스 구축함이 있어도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평화헌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마호크도 도입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전력화를 하려는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어서 중국이 군사력이 증강하는 만큼 일본 자위대도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순항 미사일도 준비 중인 거죠?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2식 능력 향상형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일본판 토마호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한 1000km 이상 되는 거고 지금 일본이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하는 이런 미사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보통 보면 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 뭐 공대함 미사일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일본이 이제 계속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때려야 된다라는 일본 내 여론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북한도 물론 위험하지만 중국이 오히려 더 지금 일본을 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현대전의 판도를 바꾼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드론 얘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무인 드론. 근데 일본도 소형 자폭형 무인기를 수백 대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현대 전쟁을 이제는 드론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에서 드론 전쟁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내년 약 310대의 이제 소형 자폭 드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 자폭용 드론은 크게는 대인용이 있고 대물용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방위성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물용, 즉 이제 폭탄을 탑재함으로써 적 차량이나 또는 배에 이제 충돌을 함으로써 이제 자폭을 하는 형태의 그런 대물형 자폭용 드론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데 이미 뭐 이스라엘과 호주 그리고 스페인 등의 그 드론을 일부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시험 평가까지 이미 거친 단계라고 하니까 아마 내년에 이제 자폭용 드론 도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뭐 중국을 겨냥한 무기들도 속속 도입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드론까지 배치가 됐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일본이 강한 일본을 외치면서 전력 보강을 하는 거에 더해서 이번에 전해진 소식이 자위대의 계급 명칭이 이게 군대식으로 개편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개편이 된 거예요, 이 박사님?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대령, 소령, 뭐 소위, 중위 이러면은 이제 금방 우리는 아는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니까. 군대니까. 그런데 일본 계급들 들을 때마다 나는 늘 헷갈렸습니다. 일본에 뭐 한 10년 유학했습니다만 네. 들을 때마다 헷갈렸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계급들이 저렇게 바뀌어 있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군대식으로 명칭이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예. 자위대는 역시 군대가 아니다는 그 얘기가 많이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저렇게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군대가 아니면 또 뭐냐. 이제 이러는데 사실상 자위대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이제 계급부터도 좀 다르고 저게 어떤 의미에서 저게 제일 장애 요인이 되냐 하면은 해외 파견 나갔을 때요. 파병 나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급이 익숙지 않으니까 대좌, 소좌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예. 계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해외로 나가서 작전을 많이 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이 점차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러면 정말로 만에 하나 양안 충돌이 벌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요. 실제로 미국의 한 유력 싱크탱크에서 대만 침공 시나리오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그걸 기반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만에 하나 좀 대비 차원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대호 평론가 어떻게 좀 전개되죠? 일단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예. 가정하에 만든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갖고 있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들을 쏘겠죠. 대만을 향해서. 예, 저렇게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중국이 대만에 사용할 수 있는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다 하면 한 1000여 발 됩니다. 이게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떨어질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럼 대만도 예.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지만 대만군이 한광 연습에서 이번에 하이마스 선보였잖아요. 그 하이마스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보면 이제 상륙하려고 준비하는 전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항구를 먼저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이 또 이에 대응해가지고 혹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오키나와에 가보시면 이제 가데나라든가 후텐마 같은 주일무기 기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이제 자위대도 참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도 반격을 하게 되고, 다크 이글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아마 장기적으로 이 동북아 지역에 이제 배치를 할 거고요. 그럼 또 중국이 또 할 수 있는 건 대만 해협 혹은 이제 뭐 미야코 해협 혹은 바시 해협 이런 데다가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동원해서 이제 봉쇄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혹은 자위대가 개입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맞서서 일본 해상자위대도 경항공모함이나 이지스 구축함 혹은 잠수함을 동원해서 이걸 또 뚫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의 참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웃나라 이제 우리도 참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도요. 이제 팩트시트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백브리핑 자리에서 관련해서 언급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최 교수님. 예, 대만 얘기가 직접적으로 또 언급이 됐다고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제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팩트시트를 통해서 또 적절히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고 한미 워킹그룹 간에도 이런 적절한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워낙 지금 외교적으로나 또 상황이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이나 세부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에 하나 대비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참전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나라가 만약 참전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큰 변수는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침공했는데 이 상황을 보고 뭔가 이런 국지도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죠. 물론 대규모 전쟁은 하지만 국지도발을 일으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의 군사력이 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 양안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 북한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그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주한미군도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전략적 유연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 여기에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했을 때 과연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개입 여부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짚어보면서 만에 하나 좀 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게 전쟁까지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휘말리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냐.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짧게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참전하는 경우요. 이때는 이 박사님 예. 어떻습니까? 어떤 손익이 예상되세요? 아주 뭐 악몽이죠. 한국이 참전하게 될 경우에는 예. 이제 제일 먼저 참전하게 되면 이점은 뭐냐면은 미국이 참전할 경우에 우리가 참전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한다. 예. 그거는 확실할 거고 절대 만약에 빠진다면은 한미 동맹이 삐걱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한다. 이게 뭐 가장 클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단단해지면 당연히 한미 간의 경제 협력도 그렇죠. 당연히 좋아질 거고 이제 그런 거 있겠죠. 실은요? 실은 중국하고 적대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된다는 거는 정말 두고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뭡니까 뭐 배치하는 거 하나 그 때문에 우리 예. 뭐 한류 완전히 그랬잖아요. 사드 말씀하시죠. 사드 배치 때문에 예. 그런 거 보면은 경제 문제에서 중국에게 우리가 많은 그 이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짚어볼게요. 두 번째는 후방 지원이라는 건데 후방 지원할 경우에 득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김대영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양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스탠스를 예. 지켜봐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미군이 개입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주한미군 28,500명, 주일미군 지금 약 55,000명인데 이들에 대한 결국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병력 전개라든가 그리고 또 어떠한 뭐 영해나 영태를 제공하고 그리고 병참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일종의 그 병참 지원을 하는 역할이 예. 가장 클 것 같다. 이제 동맹에서는 방기와 연루로서 좀 딜레마를 갖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원치 않는 정책에 개입되거나 휘말릴 수 있지만 직접적인 참전은 지향하고 우린 최소한의 동맹으로서의 그러한 후방 지원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네, 그 외에도 또 우리나라가 또 일종의 주한미군의 기지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충분한 또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세 분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